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일단 뭐 아동학대 가해자의 뭐 10명 중에 7명이 부모거든요. 친부모. 미국 사례 보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이웃 주민들이 바로 신고하더라고요. 애기들이 혼자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들은 미흡.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박다 시간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요즘 부쩍 추워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겨울 날씨 지금 적응하느라고 참 애를 먹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따뜻한 게 네. 겨울에 가장 부유한 것이고 네. 또 행복한 것이고 네. 요즘 이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되도록이면 집에서 있고 생활하고 또 되도록이면 뭐 전화로 만나서 차 한잔 마실 사람도 전화로 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차량 유류대가 네. 줄었어요. 맞아요. 네, 많이 네. 이동이 줄어드니까.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콧대 높은 배달집들이 심지어 배달을 하더라.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집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한편으론 외부하고 좀 접촉이 좀 없어서 생기는 또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장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외부와 단절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심각한 그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 냉동칸에서 2살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체를 유기한 건 아이의 친모인 42살 조모 씨. 조 씨가 아동을 방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조사가 이뤄진 지 20여일 만에 아이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8살 난 큰아들은 학교에 다니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했지만 쌍둥이 자녀는 출생신고조차 안 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쌍둥이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큰아들 역시 돌봄이 필요했던 아이로 기억합니다. 엄마하고는 저희 이렇게 친해진 적이 없어요. 같이 커피도 한 번 마셔봤어요. 큰애가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몇 번 했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도 조카라 그랬었거든요. 그냥 애기가 좀 옷을 계절하고 좀 다르게 입길래 야, 너는 추운데 왜 이렇게 입고 있어? 그때 안 춥다 그러고 또 엄청 더운 날 또 긴팔 입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애기가. 여수시는 지난달 6일부터 조 씨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기관은 조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집 내부를 현장 조사하면서 2살 남아 시신이 발견된 상황. 집 내부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5톤 규모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조 씨는 이 안에서 2살, 8살 아이를 양육해온 겁니다. 여수시는 우선 조 씨의 남겨진 아이들을 아동 장기보호시설에 전원 조치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게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동들을 그쪽 할머니 쪽으로 보낸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전문 아동 양육시설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아이에 대한 국가수의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조모 씨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이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맞습니다. 이 지난달 27일에 경찰이 이제 그 어머니 조모 씨의 자택을 수색을 하다가 냉장고 냉동칸에서 2살 남자의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진행 상황을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이게 11월 27일 날 경찰이 냉장고에서 아이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11월 6일에 이웃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 사유가 뭐냐면 이 집이 집안 상태 위생이 굉장히 불량하고 그리고 큰아이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조모 씨가 자녀가 총 3이었는데 큰아이 8살짜리 남자아이가 밥을 먹으러 이제 윗집에 갔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행색이 또 말이 아니고 또 아래층에 뭐 가족들을 이제 아이가 또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동을 방임하고 있다. 이거 좀 지자체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여수시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경찰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수시가 요즘 보면 언론에서 여수시를 굉장히 좀 나무라는 듯한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여수시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안 청소도 다 했고. 네, 집안 청소도 그렇기도 했는데 이게 3차례나 방문을 했어요. 네.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조모 씨가 만나주는데 집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뭐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공무원이 밀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 복도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게 전부였고 2번 더 찾아가는데 만날 수는 없었고 근데 이제 전화 상담 면담을 통해서 이제 집안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니 이 집안을 좀 청소를 해주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25일 11월 25일 날 집안 청소를 해주려고 방문을 해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5톤 분량의 쓰레기가 22평 아파트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조모 씨는 8살 아이, 그리고 2살 딸아이, 그리고 그 강아지까지 이제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이 그 아이 시신을 발견한 게 27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25일 날 냉장고 청소까지 동사무소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신이 발견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미리 연락을 받았잖아요. 청소를 해준다고 하니까 본인의 차량에 네. 이 아이 시신을 잠깐 옮겨놨다가 청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좀 넣어놨다고 이거 조사에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윗집 주민의 어떤 신고가 아니었다면 이런 이거는 엽기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어려웠다. 않았나. 왜냐하면 네.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쌍둥이였죠. 쌍둥이였죠. 네. 딸 네. 하나, 아들 하나 네. 이렇게. 음. 그래서 굉장히 그 신고로 인해서 여기까지 금세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뭐 사건이었던 하마터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게 좀 저기 했더라면은 네. 세상에 알려질 수 없는 그렇죠. 런 엽기적인 사건이 될 뻔한 것 같아요. 네, 이웃집에서 사실 관심을 안 가졌다면 이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밝혀졌는데 참 들어도 너무 엽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들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아동학대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유형들이 좀 있을까요? 아동학대 유형을 좀 보면요.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신체적 학대, 그리고 정서 학대, 성학대, 그리고 아동 방임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추정이 되잖아요. 어떤 네. 학대인지. 그런데 방임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 이렇게 4가지로 또 세분화가 되거든요. 아동을 좀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그리고 의료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방임에 아동을 그렇죠. 해당한다고 이제 합니다. 방치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음. 보호가 필요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방치를 하는 게 방임이고 이거는 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각자 이유야 다르겠지만 이게 과거에도 저도 여러 번 보도에 취재하셨잖아요. 접했는데 네. 2017년에는 뭐 경남 창원,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목포에서도 발생하기도 네. 했고요. 최근에는 뭐 9월에 인천 남현영대 사건들도 그렇죠. 있었던 네. 것 같고 예, 예.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일단 뭐 아동학대 가해자의 뭐 10명 중에 7명이 부모거든요. 네. 친부모.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일단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네. 아동학대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네. 하나는 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 네. 그리고 뭐 특히 뭐 약물에 중독됐다든가 네.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된 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그랬을 때 네. 또 발생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뭐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뭐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빈곤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자녀를 챙기고 이런 거 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아동복지법에서는 뭐 이 신체 학대 행위부터 해가지고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행위에 대해서 다 처벌을 하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사례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오밀조밀해서 촘촘해서 그렇죠.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이후 주민들이 바로 신고하더라고요. 네. 애기들이 혼자 있으면. 그렇죠. 뭐 혼자 있는 것도 뭐 처벌을 네. 하는 걸로 네. 부모가 처벌을 받는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적극적인 어떤 그 관심이나 신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여수 사례를 통해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신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동학대 신고는 그 112로 통합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게 아동학대냐 이런 기준이 사실 좀 되게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된다, 지속된다. 그리고 또 아동이 어떤 상처가 몸에 생겼는데 이 상처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보호자가 이 설명을 할 때 계속 이 설명이 바뀐다.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아이가 계속 입고 다닌다. 또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이 잦다. 또 나이에 맞지 않는 이런 성적인 행동들을 보인다. 이런 그 유형들이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셨을 때 주저없이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신고 의무자를 명시를 해놓고 있죠. 네. 네. 뭐 그래서 절차도 좀 궁금한데 덧붙여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신고를 해야 신고 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네. 가정폭력 상담소의 그 종사자 그리고 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장과 뭐 종사자가 당연히 그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신고를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뭐 구급대 대원까지 네. 예,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좀 법이 좀 이렇게 손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네. 집안 상태는 볼 수가 없었죠. 아이들의 상태도. 근데 지금은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그러니까 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돼가지고 경찰들이 잘 못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네.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 그러면 이게 보통 어떻게 조치가 될까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뭐 응급조치라고 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네. 담당 공무원이 72시간 동안 병원이나 아동보호시설에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법원의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경찰이나 해당 기관에서.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제 뭐 복지시설 아니면 의료기관에 72시간 동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 학대 피해 아동 센터라고 있는데 그게 전국에 뭡니까?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한 70여 군데 있는데 이게 그 아동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7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게 돼 있고 대부분 아동들이 결국은 부모랑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재발됐을 때 다시 그 아동 학대가 재발됐을 때 이걸 제어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겠네요. 가족이기 때문에. 예. 예. 뭐 구체적인 이건 대안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예. 보시는데 전남 지역도 이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건들이 좀 빈번한가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네. 아동학대 112 신고가 전남에서 64%,
그리고 광주에서 2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전남뿐만이 아니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가 2016년 1,800여 건, 그리고 2017년에 12,000여 건, 2018년에 12,800여 건, 2019년에는 14,000여 건 등으로 이제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요. 네. 이게 증가하는 게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이 더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기보다 신고가 신고 네, 정신이 신고 정신이 추철해진 거죠. 네. 근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주저하는 분위기가 좀 만연해 있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우리의 관습, 매를 아끼면 자식이 버린다, 자식을 버린 거다. 네. 그래서 매를 대고 뭐 이런 것을 자식을 위한 훈육의 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식해 왔고 그게 뭐 사회적인 뭐 공감 네. 대가 뭐 형성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사실. 가정마다 네. 또 교육 철학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뭐 이웃이 막 크게 관여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안전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나요? 이번에 서울 양천구 입양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네. 경찰청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네. 일단 아동 학대에 대한 좀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동 학대 2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를 하겠다 이런 방점을 세웠고요. 특히 또 경찰과 아동 보호 기관이 이런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자꾸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아니면 그걸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학대 가능성이 클 때는 무조건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이제 규정을 했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2회 이상 신고됐는데 의료인 등의 신고가 있으면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라 이렇게 이제 일단 주문을 해놨거든요. 네. 일단 이 법이 이제 이런 규정이 이 근본적인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당장 2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여수 같은 경우는 3번 신고돼 가지고 20일 네. 만에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서는 일단 멍이나 뭐 상흔이 있으면은 72시간 동안 격리해서 네.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국무총리도 아동학대 네.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을 좀 강하게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난달에 좀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동학대 처벌 강화 TF팀을 꾸리고 또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동행 출동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즉각 분리 제도 도입, 그리고 피해 아동을 이제 구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호자한테 제안을 했을 때 이 보호자가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 아동학대 사건이 워낙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동의 날도 심지어 그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맞습니다. 날은 어떤 날이죠? 그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날이냐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의 어떤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그리고 아동학대 주간 이걸 법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요. 적어도 이날만큼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는 그런 날로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뭐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문득 그 정굴북의 그 늑대 아이처럼 키워진 그 아이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심지어 늑대까지도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교육들을 좀 하고 주변에서 좀 보고 이런 신고 절차도 좀 더 강화, 오히려 신고 절차를 좀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 아동 학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앞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핫한 이슈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